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발표하는 순서가 잘 없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뭐 강원도의 아들인데 사실 원주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는 한달음에 항상 오고 싶은 도시고요. 뭐 고등학교 때도 여기 있었고 뭐 수능도 보고 사실 의과대학 때 원주의료기기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대표님 혼자 계시니까 네, 마스크는 벗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공개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횡성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원주에서 수능 보고 뭐 의과대학 다닐 때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학생 창업을 했다가 한번 망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원주 보건소 담당을 또 했었고 사실 인연이 많은 도시인데 그만큼 제가 지금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무슨 과 의사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전자과 의사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컨텐츠를 끊임없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자주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디지털 치료제, 사실 디지털이랑 치료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붙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시대가 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개발 그리고 제도적인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네, 저는 그 웰트 주식회사라는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의과대학 졸업한 이후에 뭐 복지부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그 주요 산업의 현장에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가 그 구성하는 인력들도 디지털과 어떤 제약, 의료기기 이런 인력들이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융합의 영역에서 가장 큰 폭발력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렇게 얘기합니다. 제약회사처럼 생각을 하고 의료기기 회사처럼 만드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게임 회사 혹은 테크 회사처럼 움직여야지 실질적인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그런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주에서 환경적으로 그 다양한 인재들이 실제로 섞이면서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이게 고전적인 의료기기들은 사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기기가 있고 심전도 같은 그리고 수술 도구 같은 로봇 수술 같은 치료기기가 있죠.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로봇 수술을 처음 도입해서 이런 기기들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로봇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자율 수술하는 로봇들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와 치료제가 정확히 나뉘는 그 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고 불릴 만한 이런 비의료기기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들도 생깁니다. 뭐 웰니스 기기라고 분류되는. 근데 방금 전에 수술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수술 로봇이 알아서 자율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똑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만 깔았을 뿐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심전도 기기가 갑자기 시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 거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 지점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깔았기 때문에 그럼 시계가 의료기기가 되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시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우고서 출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계 공산품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또 깔아버리면 다시 의료기기가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삼성전자에서 제가 실무자로서 고민했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나온 겁니다. 저희도 사실 벨트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벨트를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스핀오프를 하고 오면서 나온 건데
단순하게 벨트를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실제로 그것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측정하고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없을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대사증후군 관리나 뭐 이런 것들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어떤 평가를 하고 환자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소프트웨어만 바꿨어요. 처음엔 진짜 그냥 만보계였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만보계라고 하면 저기 지금 저 센서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 꼭지점만 세는 겁니다. 몇 걸음 걸었는지. 근데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걷는 속도 좀 재면 좋겠다. 왜 필요하신 거죠? 이 걷는 속도가 개념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저 피크 사이의 거리가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을 환산해서 걷는 속도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사실 그 노인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웨어러블 기기도 그런 거를 재질 못하니, 그 와중에 가장 그 몸의 중심에 있는 벨트에서 그런 걸 보면 좀 잘 보이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신호를 까고 들어가서 어제까지 재지 못했던 혹은 재지 않고 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살려서 걷는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벨트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만 했더니 교수님이 진료 현장에 투입해서 갑자기 근감소증 환자들과 정상군들을 구분해내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걷는 속도를 실제로 재는데, 병원에서 걸으라고 하면 어르신께서 자연스럽게 걷지 못한대요. 근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걷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런 기기들이 그런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런 성과를 낸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약간 무서운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단순하게 업데이트했는데 이거 가지고 환자고 아닌 걸 구분하고 치료를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판단해야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의료기기일 수도 있겠다. 근데 벨트는 벨트대로 여전히 벨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의료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서도 의료기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붙잡고 가시지만, 그 기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 영역들로 이제 생겨나고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의료 인공지능, 영상 진단 뭐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키워드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기회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바이오마커,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이런 개념들을 사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DA나 이런 쪽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단어를 쓰긴 하나 법적으로 근거 삼아서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단어 안에 넣어버리지 디지털 치료제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가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소프트웨어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하자마자 치료가 일어나고 치료한 것을 바로 제일 잘 됐는데 진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사실 진단치료의 경계도 조금 애매해지는, 희미해지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든 묶자고 하면 소프트웨어로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환자의 안전성, 유효성, 당연히 식약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켜야 되는 그 철학, 식약처의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인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여기 넣기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나,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GMP 이런 그 제조자에 대한 허가 인증은 존재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소프트웨어는 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뤄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출시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소프트웨어가 점점 이제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막 깨지고
튕기고 실제로 다른 소프트웨어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포스트 마켓의 개념으로 뭐 사고만 안 나게 관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퀄리티 있는 팀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보는 하나의 새로운 그 개념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FDA가. 그래서 제조자에 대한 어떤 검증이 좀 더 강화됐고 제품 자체 안에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나 정보 보안에 대한 것들도 추가됐다 보시면 되고, 그런 5가지의 어떤 큰 원칙 안에서 다양한 어떤 그 제도들이 사실 지지난달 학회에 가서 직접 찍어온 건데, 보스턴에서 본인들이 이제 한 12개 정도 법을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하는 소프트웨어도 뭐 포함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맨 밑에 빨간 줄 보시면은 이미 존재하는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그 디바이스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바뀌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하드웨어 자체는 뭐 생체 적합성이나 안전성이나 뭐 소재에 대한 것들은 다뤘을지언정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다시 규정하는 그런 형태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그 가볍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은 최대한 전향적으로 한번 그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장에 투입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 보고 의무, 관리 의무를 그 제품을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회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 회사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아서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되면 그런 거죠. 그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혹은 그 회사가 그 제품 위에 다른 제품을 이제 출시한다든지 할 때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더 신뢰를 갖고 그 제도의 어떤 그 벽이나 그 속도를 필요하면 패스트 트랙이나 이렇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또 작동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이거는 그냥 코로나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오면서 그냥 가던데 사실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사실 상황이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 뭐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 대면하는 거와 거의 비등할 정도의 어떤 효과를 입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을 조금 더 먼저 적용해보자. 그냥 이것들을 정부가 그냥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으니 한번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다 써보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진 거고, 뭐 코로나에 한시적으로 얘기를 뭐 적용을 해본다라는 잔설을 우리나라도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달려 있지만 사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가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들은 살아남아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 정도로 나섰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다른 나라들은 뭐 어떻게 하냐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의료기기나 제약 시장에서 보는 그 패턴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이 조금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잖아요. 일본까지 이미 왔고요. 일본도 디지털 치료제가 이미 하나 허가를 받아서 금연 치료제는 전국 보건소 단위에서 월 6만 원, 7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쓰이고 있고, 그 회사가 이제 지금 고혈압 그 디지털 치료제를 임상 완료해서 2번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와 있는 상태가 현재 일본의 제도 현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아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 네. 훌륭한 회사들이 많죠. 사실 그런 혁신의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검증되고 어떻게 시장에 등장해야 되느냐는 다 다른데, 기존의 어떤 나라마다 수가 체계도 다르고 보건의료 체계도 다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은 뭐 독일의 식약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그냥 수가를 책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마 뒤에 장준호 부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그 리얼 월드 그 실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를 퇴출할지 아니면 정식 수가로 등재할지라는 그 판단의 기대에 세웁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 갈 수 있어요. 저희도 갈 계획이 있고요. 근데 그 1년 동안의 기간에 충분히 비용 효과적이면서 유효성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만이 사실은 실제로 시장에 생착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미 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는 퇴출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저 파란색 그 파이 정도의 회사가 실제로 남아서 이게 조금 더 이제 하고 있고,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좀 검증의 기간이 더 필요하면. 그래서 24개월까지도 검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그냥 독일일 텐데,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가, 사실은 저 이거 보고 되게 속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독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도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과 10월 20일 기사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독일의 디가 패스트트랙 프로세스를 따라하겠다, 리플리케이트 하겠다, 그 디지털 치료제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브렉시트가 있는 이제 영국, 가장 영국의 EU의 주축을 삼는 그 두 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고, 사실 정혜성 교수님 OECD에 계셨던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프랑스에 대한 것들은 좀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글로벌 제약회사라고 하면 나라를 넘나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사실 사이언스는 공통되어 있지만 수가 체계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넘나들면서 사실 사업을 키우는 것에 익숙한 글로벌 의료기기, 글로벌 제약입니다. 그런 형태의 어떤 협의체가 디지털 치료제 얼라이언스라는 식으로 이제 DTA라는 형태로 글로벌하게 이미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각 국가들의 어떤 리임버스먼트에 대한 트랙들, 뭐 이런 그 커버리지에 대한 트랙들 정리를 하면서 저희끼리 또 서로의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하고 있고요.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작년에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지금 올해 아마 다음 달에 공개가 될 텐데 뭐 그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도 이제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 계시지만 뭐 심사평가원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우선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제 가능성을 검토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이제 검토하시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근데 DTA 안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왜 들어오냐고 막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한국 회사가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제약회사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삼성, 뭐 디지털에 대한 강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가 번역을 해서 실제로 오피셜 영문 버전 같은 것들을 이제 식약처와 함께 같이 글로벌하게 배포한다든지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정의, 그 디지털 치료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그 판단 기준을 보시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여야 하고요. 뭐 MC 스퀘어처럼 기기에 붙어 있는 이런 거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여야 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인이 제공되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앱이니까. 그리고 치료 작용 기존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너무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엔드 조건으로 디지털 치료제로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허가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디지즈 스페시픽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많았던 마이 피트니스 펠이나 뭐 만복에 뭐 운동하는 앱 그런 것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다시 되돌려 보시면 줄었고요. 그 비어 있는 부분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병 특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다뤄야 하는가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인 것 같고 그 어떤 진료 과목별로 좀 분류해서 보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생활습관병이나 정신과 질환이 먼저 등장은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시리어스하고 그런 쪽까지도 사실 정보의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다뤄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올해 버전의 IQVIA에서 사실 한번 정리를 쭉 했습니다. 보시면 미국, 독일, 유럽, 일본 이 정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마 포함 이제 시킬 거라고 믿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게 미국의 첫 번째 마약 중독 치료제, 일본의 첫 번째 금연 치료제, 독일의 첫 번째 그 근골격 질환, 로어 백페인이거든요. 요통 치료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요 밑에 검은색으로 엄청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D가 독일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혁신의 속도를 좀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제도가 만들어낸 어떤 그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37개 정도를 우리나라는 이제 빼고 이들이 이제 진행도를 좀 이렇게 그려본 그래프도 가져왔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번째 칸 그 approved or cleared에 포함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을 거고요. 방금 앞에 보여드린 그게 전부고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오신 라이프스멘틱스나 뭐 뉴넵스, 에임메드 이런 4개 정도, 5개 정도 회사가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 있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신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와 계시네요, 김홍진 기자님. 네, 이 기사를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회사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좋은 기사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쪽이랑 같이 좀 얘기하면서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정부와의 어떤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저희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처음부터 좀 접근을 했고요. 실제로 가장 빨리 가는 게 가장 어떤 그 질병적으로 그 잠재적인 위험도가 낮아서 선택을 한 거기도 한데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다른 것들도 저희는 하지만 사실 다른 질환들은 조금 더 그 심각해서 심지어 뭐 우울증 같은 것들은 잘못된다고 하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처음에는 좀 가볍게 좀 가벼운 질환 위주로 접근을 하려는 취지로 이제 불면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냥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 실질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연구실에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성과나 호기심으로 연구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이랑 같이 협업하고 교수님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교수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실제로 써놓으신 어떤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그 제품의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의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품화 시키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과학 위에서 약이 아무리 좋아도 먹기 힘든 약이면 힘든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 형태대로 이제 개선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화면들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화면들이 진행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영역이죠. 아까 진단과 치료 말씀드렸죠. 치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임상시험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놓고 실험군에게 저희가 치료 기전이 있는 무언가를 줄 텐데 그 둘을 할 때 그 실제로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그 시작점과 끝점에 어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있는 치료 진단법은 있습니다. 골드 스탠다드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가 벨트를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걷는 속도를 추가했듯이 지금 삼성의 갤럭시 S나 갤럭시 워치를 저희가 불면증 환자 특이적으로 보고자 하는 지표들을 다시 센서를 만지고 컨트롤해서 같이 병행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뭐 딥슬립, 논렘슬립, 뭐 수면 점수 이 정도는 나오는데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의 실질적인 어떤 개선도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 보조 지표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임상시험 안에서 실험군 대조군을 식별할 수 있는지 우선, 그리고 치료의 전후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측정 수단과의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시계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스마트폰이었는데 이 디지털 치료제가 설치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환자 증상을 챙겨주고 치료를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보조적인 어떤 의료기기로서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앱이 깔려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걸 끄면 되죠. 네. 앱이 깔려있으면 그 기능이 켜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자체를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이고,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불면증이니까 쉽다고 하지만 진짜 나중에 심각한 거 한번 해보시면 이거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어떡하지? 솔직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랑 할 때도 ISO 기준, IEC 기준 그거 왜 필요한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거 하기 전까진. 근데 정말 그런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개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거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느라 저희는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끝끝내 이제 됐고요. 그래서 품질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루는 관점에서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식약처에 있어서는 안전성, 유효성, 심평원에 있어서는 리얼월드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가격 산정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출시해놓고 이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개선시키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에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 안에 저희는 그냥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드느라 정말 그 지난 1년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고, 기획, 개발, 임상, 상용화 뭐 그거를 글로벌 관점에서까지 보는 그런 사이클들이 이 블럭 하나 어디가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도 뭐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우리나라 회사들의 역량으로 저희는 그것들을 끌어들였고요. 방금 전에 뭐 삼성전자의 기기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게임 회사의 어떤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그 같은 개념을 사실 환자나 질병에 적용할 때 의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증해내고 나서 보험회사에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가치 산정하고 가격을 매겨내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어줘야 사실 되는 거고, 이 저희의 뭐 후원자이자 주주이자 동료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진짜 그런 꿈을 꾸고 저희를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같이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사고가 나요. 소프트웨어가 잘못한 거거든요. 자동차 잘못한 거 하나 없고요. 바퀴 4개 달린 거 똑같잖아요. 운전자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추가된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그냥 내비게이션만 할 때는 괜찮았어요. 디지털 헬스케어였을 때는 괜찮았다고요. 근데 핸들을 꺾는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디지털 치료제가 되는 건데, 갑자기 잘못 작동하면 멀쩡한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케이스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실 굳이 헬스케어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 비유의 대상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음에 테슬라가 한 그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게 왜 일어났지? 를 찾아서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어떤 그 관리, 어떤 규제가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도가 끊임없이 이런 그 자가 정비하고 계속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테슬라도 이 사건 이후에 이 트레일러를 구름으로 잘못 본 거거든요. 이 트레일러를 추가적으로 더 학습시켜서 아, 이것은 구름이 아니다 트레일러야 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개선을 바로 시켰고, 제가 알기로 같은 케이스로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갖춰질 때 사실 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 데이터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뭐 마이데이터나 뭐 우리가 헬스케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예를 들어 불면증에서 커피를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데이터도 불면증 환자 입장에서는 커피를 왜 마십니까? 잠이 안 온다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은 그냥 입력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나가던 것들이지만, 만약에 그것들을 알 수 있다면 동의를 얻어서 뭐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이런 쪽으로부터 그런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진료에 활용하거나 치료에 더 최적화해서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편견을 없이 사실 우리가 하려는 그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 그래서 그 치료한 것에 대한 에비던스가 끊임없이 이제 등장할 거고요. 사실 의사들 모여서 학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 줄 한 줄일 텐데,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디지털의 세계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증명되고 검증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거든요. 의사들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기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책을 외우고 그 공부를 해서 사실 본인의 어떤 경험 안에서 좀 더 그 나은 운전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의과대학 졸업해서 별로 진료 경험이 없으면 미숙한 진료 실력을 보여주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내비게이션에 처음에 있었던 데이터는 그냥 지도 데이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해낸 것들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못 믿었죠. 그렇지만 그 위에 리얼월드 데이터, 교통정보, 과속카메라, 뭐 과속 방지터, GPS 정보 이런 것들이 덧입혀지고, 그런 것들이 가중치로 반영되고, 사람의 머리로 이거를 다 계산한다 그러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알고리즘으로서 최적의 루트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안에서도 소비자들을 배려합니다. 거리가 우선으로 볼래? 무료도로 우선으로 볼래? 시간 우선으로 볼래? 사실 의료도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정말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파산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그 무료 우선, 뭐 비용 우선, 뭐 이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의학 우선, 우리가 아는 널리지 우선으로만 얘기했던 거라고 보고, 디지털 치료제가 그 질병 영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막 온갖 상상을 하실 것 같아서 실체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딱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의사한테 보여주면 뭘 할지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1시간 혹은 4시간 뒤에 저혈당 이벤트가 나타나서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너는 큰일 날 거야 라는 걸 미리 알려줍니다. 마치 방금 내비게이션에서 너가 절로 가려면 410m 앞에 좌회전하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거 지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할 겁니다. 근데 옛날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이런 말 나왔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냥 뭐 한두 번 실수해도 돼요. 근데 헬스케어에선 그런 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혈당 이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질병을 좀 바꿔볼게요. 이제 여기 혈당은 꽂아서 재야 되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고 그거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 하실까 봐. 근데 워치에서 이미 혈압은 잽니다. 심전도 잽니다. 이거 그냥 재니까 그냥 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혈압이 이 안에 제가 개발자라서 아는데 삼성전자에서 이 혈압이 기존에 저희가 재던 혈압의 개념과 다릅니다. 연속 혈압을 재는 거예요. 저희가 특정 시점에 한 혈압 한 포인트를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혈압의 추이, 등락을 볼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거 의사들한테 보여줘도 잘 모르죠. 예. 근데 그것을 분석했을 때 또 한편에선 디지털 치료제를 누군가가 만들고 있어요. 아까 일본 회사 말씀드렸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고혈압 디지털 치료제. 이 회사들이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뭔가는 있겠죠. 근데 혈압을 측정하는 기기들을 가만히 냅둘까요? 결국은 여기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워치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없어도 되는데 환자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자마자 저희가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제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끌어들였듯이 이 기기에 존재하는 혹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의 기본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레벨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특정 어떤 사인들이나 징후들이 나타날 때 사실 의사도 할 수 없고 기존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메시지는 누가 얘기해야 되냐. 그냥 마케팅 잘하는 회사가 저는 그런 거는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환자를 맞이한다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알리는데 저 응급실 좀 받아주세요. 어떻게 맞이할 거냐. 충분히 안전해야 되고 충분히 유효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자의 케이스를 막아서 그 위에 뒤에 발생할 의료 비용들을 절감을 시켜낸다든지 하는 경제성이겠죠. 근데 정말 이 메시지는 어느 시점에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